이제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. 다우도 네, 오늘 0.5% 올랐고요. S&P 500 0.8, 나스닥 지수는 0.95, 그러니까 1%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. 확실히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. 이들 기업들이 AI 모멘텀이 꺾일 듯 꺾이지 않습니다. 물론 이 AI라는 테마 자체가 중장기 테마인 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면 한 번쯤은 쉬어갈 법도 한데 정말 이렇게 완벽한 조정은 없는 것 같아요. 잠깐 조금 얕은 조정을 보였다가 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이 지금도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갑니다. 지난주에도 S&P와 나스닥은 올랐죠. 주간 기준으로. 그래서 최근 8개 주간 중에 단 한 번, 5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이쯤 되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시장이 생각보다 세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연준 뭐 점도표는 약간 매파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물가 압력이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열기가 조금 꺾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, 그리고 금리 인하를 연내 뭐 한두 번은 할 것이고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크게 조정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심리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상황으로는 또 꺾일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모나 마하자는 뭐라고 했냐면 확실히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우리 시장에 우호적이다.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 조정은 좀 나올 것 같다.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정 연도에 아무리 이렇게 강세장을 가더라도 두세 번의 조정은 늘 거치면서 갔다. 그래서 지금 8주 중에 7주가 계속 올랐다는 건 이제 조정이 한 번쯤은 또 받을 때가 됐다. 약간 이런 멘트예요. 근데 그 조정이 추세의 전환이 아닌 강세장에서의 조정,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별로 이렇게 흔들릴 지금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는 좀 거래가 하루가 없죠. 19일이 노예 해방일로 휴장입니다. 그래서 거래가 좀 적기 때문에 시장은 뭐 조금 한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이걸 봐서는 뜨거운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.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. 소비 경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. 경제가 또 어느 정도는 차분해져야 되겠지만 너무 꺾여버리면 이거 분명히 악재거든요.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, 금요일에는 S&P 글로벌에서 또 발표하는 뭐 제조업, 서비스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요 PMI 지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것들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벌써 나온 연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약간 입을 맞춘 것 같아요. 점도표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. 뭐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, 이 정도가 뭐 합리적인 것 같아. 닐 카시카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, 많은 연준 인사들의 최근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시장을 너무 뜨겁게 달구어서도 안 되고, 그렇다고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해서도 안 되고,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멘트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멘트는 시장에서 큰 영향력은 미치지 않고 있다. 하지만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소리들은 들릴 것 같다.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밖에 이슈들 또 정리를 해볼 텐데요. 이 월가가 난리가 났습니다. 에버코어 ISI는요, S&P 500 올해 연말 전망치를 당초 4,750 제시했던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JP 모건 스탠리와 함께 그 4,000대 제시했던 완전히 그 비관론자 중에 한 곳이었는데, 와, 한 번 올리니까 화끈합니다. 6,000. 지금 월가 최고치가 5,600인가 그렇거든요. 와, 완전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이렇게 한 방에 바뀔 수가 있네요. 그죠? 그러면서 내년에는 7,00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엠마누엘이라는 이 분석가가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펀더멘털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.
그래서 EPS가 올해 한 8% 전년 대비, 내년에도 한 5% 늘 것 같아. 기업들의 실적 지금 흐름을 보니까 그래. 그래서 우리 그냥 전망치 확 올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, 그러면 금리 인하가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,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고,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그럼 그냥 골디락스야. 그러면 안 오를 이유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여기에 AI 랠리, 이게 강력한 모멘텀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. 오늘 뉴스가 많아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골드만삭스도 사실은 목표치 높였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5,200 제시를 했었는데요. 5,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, 역시나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좀 강력하다, 그걸 고려해서 올렸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, 다만 골드만삭스는 시나리오별로 약간 제시를 했어요. 제일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'아우 나도 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드는데, 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해서 뭐 최악의 경우 뭐 경제가 안 좋다거나, 우리 멀티캡 기업들,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거나, 뭐 경기 뭐 이런 상황에서는 S&P 500 4,700도 갈 수 있고, 근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. 경제도 더 좋아. 그러면은 최상의 경우에는 6,300 까지도 갈 수 있어. 뭐 이런.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.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로 했는데 하여튼 평균치는 5,600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. 어렵나 봐요. 우리 월가도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'아우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.'라고 하니까 이제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이상하게 또 불안감이 오기는 하는데, 뭐 암튼 네, 우리 월가는 뭐 지금은 그냥 경쟁적으로 눕히고 있다라는 거 네, 확인이 됐고요. 우리 워런 버핏 어르신께서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, 여기에서 비아디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.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130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은데,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에 투자한 게 2008년이죠. 2008년에 한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때 지분 한 20%를 확보를 했었는데, 어 미국 홍콩에서 거래를 하죠. 근데 어 매입 단가가 한 8 홍콩 달러였다고 하는데, 이게 2022년 상반기에 330 홍콩 달러까지 뛰었었대요. 8, 그냥 홍콩짝 뺄게요. 8 달러에 산 게 330 달러까지. 그래서 고때 아마 한 지분 절반 정도 줄여 놨었고, 그러면서 꾸준히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, 이번에도 또 매도를 해서 직전 지분율이 한 7% 였다가 지금 6.9%대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데요. 워낙에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의견과, 기술주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 같다, 포트 내에서. 뭐 그런 분석도 좀 있고,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뭐 이게 반영된 거 아니야? 뭐 이게 다양한 해석들은 좀 나오는데, 네,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전기차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비아디의 지분은 꾸준히 줄이고 있다라는 거, 요거 좀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은요. 인터랙티브 브로커라는 뭐 미국의 꽤 대형 증권사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지금 우리 M7 종목, 우리는 뭐 이 M7이 옛날 팡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확대되고 뭐 몇 개 종목은 좀 바뀌곤 했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이렇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종목군인 거잖아요. 근데 브로드컴이 이제 테슬라를 대체해야 될 것 같아. 테슬라 빼고 브로드컴을 M7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. 시장을 주도하는 뭐 그 종목은 테슬라보다 지금은 브로드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브로드컴, 테슬라 오늘 주가 둘 다 5%대 상승은 했어요. 근데 한 지난 2월, 1월 이때부터 M7 종목에서 테슬라 빼고 브로드컴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, 이런 목소리가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그 AI라는 이 시대적 흐름, 그 중심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,
지금 포모를 자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아닌데 브로드컴은 맞다. 왜 브로드컴 나 안 사면 남들 다 브로드컴으로 돈 버는데 나만 못 벌 것 같아라는 그 불안감. 그게 지금 테슬라보다는 브로드컴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바뀌어야 돼. 뭐 요런 주장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네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이 마우스가 약간 키가 안 나오네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 또 이슈 하나는요. 방금 전에 약간 테슬라의 굴욕을 봤잖아요. 그렇죠? 브로드컴이 이렇게 팍 뜨면서 테슬라는 굴욕. 이번에는 약간 애플의 굴욕. 네, 페이지입니다. S&P 500에서 기술주들만 이렇게 모아서 만든 ETF가 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트 SPDR 펀드. 여기 티커가 XLK 여기인데 아마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합니다. 자산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서 야,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까지 요 펀드 안에서의 이 비중, 편입 비중이 22였고요. 그리고 애플이 똑같이 22였어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6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21로.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6%포인트가 비중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애플은 4.5로 비중이 줍니다. 사실 이 세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 비등비등해요. 그죠? 그래서 1, 2, 3위를 서로 차지하고 애플이 먼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비중은 이렇지라고 봤더니 사실 각각으로 그 시가총액과 이걸 따져보면 세 종목 다 20, 20, 20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 ETF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도 어떤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마 그런 상한선이 있어서 뭐 두 개 기업들 정도만 20%를 가져가게끔 뭐가 좀 되어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시총 1, 2 기업만 20% 이상을 다룰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요거를 딱 그 기준일로 삼았을 때 애플이 시총 3위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조절이 이렇게 됐는데 아마 뭐 애플이 2위에 와도 이게 아마 한 분기 동안은 이게 그대로 이 비중이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운용 자산이 71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15%포인트 정도잖아요. 지금 엔비디아가 높아지는 거, 애플이 낮아지는 게. 그러면 엔비디아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매입,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엔비디아 주식에. 그리고 애플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꽤나 네, 외신 보도가 이거 꽤 크게 보도를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. 네, 세 종목에서 이 두 종목 1, 2위와 3위의 시총이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이 비중이 맞나는 사실 의문이기는 한데, 그죠? 근데 뭐 요렇다더라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